AI 필요하고 전력이 지금 당장 딸린다는데 대형 원전은 짓잖아요. 설계 단계부터 시작해가지고 10년에서 15년 걸려요. SMR은 2년에서 3년. 그게 좀 빠르긴 하죠. 그러면 당장에 필요로 하는 거는 뭘로 채우지? 그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원전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자기가 확신이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포트폴리오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건 장기적으로 돌아섰어 하면 잡아놓는 거예요. 향후 글로벌 원전 ETF에 국내 기업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도 들어가 있는 거는 삼성물산,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그렇게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글로벌 ETF 안에 들어가면 주가가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한국의 원전 산업 경쟁력은 어느 정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선요, 이제 원전을 수출을 하고 있는 국가를 보셔야 돼요. 경쟁이라고 하는 거는 수출하는 애들끼리 싸우는 거니까 어차피. 그러면 이제 수출하는 국가는 우선 한국이 있고요, 미국이 있고, 프랑스가 있고,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습니다. 근데 두 나라는 빼야겠죠.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중국한테 그럴 리도 없겠지만 해가지고 중국에서 만들었다. 거기다 킬 스위치 놓고 터뜨려버리면 뭐 그렇잖아요. 지금 그걸 우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성국가를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중국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우방국가 또는 유럽연합이나 뭐 이런 좀 갈등 관계가 없는 국가들 간에서 놓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한국, 미국, 프랑스가 될 거고요. 일본도 원전 하잖아요. 근데 후쿠시마 터지고 나서는 지금 원전을 적극적으로는 안 해요. 근데 최근에 일본 내에서 원전을 10개를 더 짓겠대요. 거긴 지진 잘 나는데 나 안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아무튼 이제 수출 쪽은 잘 안 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한국, 미국, 일본 세 나라예요. 폐기했죠. 그러다 보니까 부품회사들이 그래서 지금 수급이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붙으면 우리나라는 납기보다 빨리 주로 하는데 여기는 납기 거의 못 맞추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네들 거 소화하는 것도 버겁기 때문에 요즘은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하고 한국이 남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국뽕이 되는데 미국은 이제 웨스팅하우스라고 하는 회사, 우리가 뭐 계약만 한다고 그러면 맨날 발 딱짝 붙잡고 안 돼 뭐 이런 회사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특허하고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서 그러는 건데 우리가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로열티 뭐 이런 주잖아요. 근데 그 웨스팅하우스의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미국도 1978년, 79년으로 기억하는데 쓰리마일 아일랜드라고 하는 데서 이제 원전 하나가 작살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원전을 폐쇄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안 만들었어요. 1978년, 79년 이 정도면은 벌써 횟수로 40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보는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한때 잠깐 전 정권에서 이제 원전 폐기 이런 얘기 나와서 우리도 밸류체인이 망가지네 만에 했었는데 어쨌든 꾸역꾸역 만들어본 경험을 갖고 있고 그 밸류체인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원전 수주하는데 좀 유리한 부분은 있어요. 근데 유럽연합 내에서는 프랑스의 입김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체코도 우리가 수주하려고 그러는데 계속 옆에서 소송 걸고 뭐 막 이래가지고 못했었잖아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되게 됐지만은 그래서 유럽연합 내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막 얻어내는 건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외에 국가들을 놓고 봤을 땐 경쟁력이 있다. 지금 원전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면 스페인도 원전하겠다고 그러고요. 북유럽 국가에서도 원전을 지금 하려고 해요. 노르웨이나 스웨덴이나 핀란드 그리고 뭐 동유럽은 당연히 불가리아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웨스팅하우스가 될 거예요. 그건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웨스팅하우스의 협력사로 우리 현대건설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게 있고 동남아에서는 하겠다라고 선언한 데가 베트남,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현재는 그 정도. 거기에 더해가지고 인도가 또 원전을 한 10배 전력 생산 능력을 갖다 캐파를 10배를 늘리겠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인도 같은 경우도 이제 만들어내는데 우리 역할이 좀 필요할 수 있고 튀르키예 중동 쪽 우리가 아랍에미리트 쪽으로 해가지고 했었잖아요. 그 경험을 살려가지고 우리한테도 또 기회가 있어요. 그럼 요게 끝이냐?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웨스팅하우스는 머리통은 갖고 있어요. 특허를 갖고 있고 기술은 갖고 있는데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거를 해본 나라가 필요한 거예요. 기업이. 거기에 이제 불가리아는 우리 현대건설이 컨소시엄으로 들어가게 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원전 밸류체인에 있는 회사들은 생각보다 우리 자체만 볼 게 아니라 웨스팅하우스 것도 같이 봐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관련해가지고 SMR 쪽으로 해서 미국이 이제 SMR을 굉장히 많이 이제 데이터 센터 때문에 지으려고 하는데 밸류체인 안에 우리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주요 이제 SMR 관련된 기업으로는 이제 테라파워, 뉴스케일 파워, 그다음에 엑스에너지 주로 이제 3대 기업으로 얘기하면 이런 데가 있고 홀텍이라는 데가 있고 한데 테라파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주요 벤더로 같이 협업을 하는 데가 테라파워 같은 경우는 이제 SK 이노베이션 그다음에 이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원자로 개발해서 이게 이제 배에 장착을 해서 이제 가는 뭐 이런 거 이제 하는 것 같고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삼성물산, GS에너지가 들어가고요. 엑스에너지 같은 경우는 두산에너빌리티가 들어가고 DLENC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쪽들이 같이 이제 SMR을 개발을 할 때 같이 이제 참여가 가능하다.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원전 관련했을 때는 이제 건설사들도 많이 그 원전을 지어본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거고, 주기기를 만들어내는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또는 이제 보일러 열 그 관리하는 BHI 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레퍼런스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될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원전 관련해서 향후 기대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가 원전에 적극적이고요. 폐기했던 원전조차도 의회 구성의 52% 정도는 지금 찬성으로 돌아서고 있어요. 일본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안 만들려고 했었는데 최근에 10기를 만들 계획을 또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웨스팅하우스에서 미국 내 10개의 대형 원전을 만들려고 계획 중에 있어요. SMR은 뭐 빅테크 중심으로 엄청나게 많이 좀 준비가 되고 있고, 동유럽, 중동, 뭐 아프리카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시기로 봤을 때는 빠른 건 연말이지만 아마 그때는 소수일 것 같고요. 아마 발주가 내년 되면은 이제 SMR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오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요 업체들 밸류체인에 이제 한국이 들어가 있는 기업들 이제 괜찮을 것 같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면은 이제 향후 글로벌 원전 ETF에 국내 기업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도 들어가 있는 거는 삼성물산,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그렇게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주가가 글로벌 ETF 안에 들어가면 주가가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코리아 원팀만 볼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웨스팅하우스까지 같이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 주셨던 걸 들으면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원전 수주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독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말씀드렸지만 웨스팅하우스가 그렇다고 해서 한국 기업들만 전부 다 컨소시엄 구성해서 이렇게 가는 건 아니니까 미국의 건설사도 당연히 컨소시엄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나눠질 거고요. 한수원 중심으로 가는데 이게 원전 수주는 다분히 정치적인 이슈도 좀 있어요. 가격 경쟁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니까 지난번에 체코 수주 관련해 가지고도 계속해 가지고 딴지를 걸었었잖아요. 프랑스가. 그냥 폴란드도 얘기 한참 나오다 갑자기 쏙 들어갔잖아요. 이게 정치적인 어떤 이슈하고도 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다 갖는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한수원을 중심으로 가는 코리아 원팀도 있지만 웨스팅하우스, 그다음에 아까 SMR 쪽으로 해가지고 협업이 가능하다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중동에서 특히 이제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성공했던 경험 때문에 중동 쪽으로 많이 어필이 돼 있다. 그리고 이집트는 러시아가 수주했던 거 우리가 또 같이 협업해가지고 했던 경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필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 인도가 이제 원전 용량을 8.8기가와트에서 100기가와트로 20년 동안 늘리겠다고 10배가 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늘리려고 그러면 원전을 몇 길 줘야 되겠냐는 거죠. 이런 걸 감안해서 본다고 하면 인도 역시도 마찬가지로 관련해가지고 그 오파를 넣고 받을 수 있는 데가, 인도에서는 뭐 러시아 걸 받을 수도 있겠죠. 인도가 뭐 러시아하고 나쁜 사이는 또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한테도 잠재적인 수요는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아까 동유럽 불가리아는 코리아 원팀이 아니라 웨스팅하우스와 하는데 우리나라 현대건설이 이제 컨소시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놓고 보면은 어쨌든 수주는 올 하반기보다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SMR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은 동남아 또는 인도 뭐 이런 쪽, 중동 이런 쪽에서는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 진출 관련해서 얘기도 나와요. 그런데 미국 진출을 하게 되면 아마 웨스팅하우스하고 협업을 하면서 가게 되겠죠. 그런 것들도 같이 있으니까 포텐셜은 좀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고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제가 주식에 대한 판단을 섣불리는 할 수가 없고요. 다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두산 에너빌리티라기보다는 원전 자체 산업은 아직 공식적으로 삽을 뜨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수급이 이상한 종목 해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올 초 되게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은 작년에 외국인들이 4,800만 주 샀는데 가격은 17,000원에서 24,000원 그 안에서만 움직였었거든요. 이렇게 정신없이 샀는데 주가 안 올라가면 왜 안 올라가지? 근데 트럼프가 갑자기 원전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200%가 넘게 올랐던 거고요. 저는 뭐 아직은 좀 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전 산업 자체가 여력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원전 관련해 가지고는 최근에 이제 리포트를 보면 그 목표 주가 산정을 하는데 10년 뭐 실적 추정을 해 가지고 현가화 시켜서 목표 주가를 내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밸류에이션으로 보면은 지금 이게 뭐지 싶을 정도로 답이 안 나와요, 지금. 근데 저는 이제 앞으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마도 주가 모멘텀은 수주하고 연결될 것 같다. 이번에 실적 잘 나왔어요, 나오기도. 근데 수주하고 연결이 될 것 같다. 당장에 막 원전에서 여기서 얼마 뭐 비중이 닿다 이거보다는 수주가 계속 붙어가면서, 그리고 여기가 원전만 되는 게 아니에요. 가스터빈 쪽, 그 LNG 그쪽으로도 가스터빈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또 몇 개 안 돼요.
그런 쪽도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표에 보시면은 이게 작년 1년 동안에 지금 여기 외국인 매수량 제일 위에 상단이 써 있죠. 이 수량을 사는데 주가가 안 움직였단 말이에요. 작년 1년 동안에. 저건 작년 1년 동안이에요. 저건 25 이렇게 써 있지만은 기간을 갖다가 24년 1월부터 24년 12월 말까지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숫자를 샀는데 주가가 안 움직였었던 거기 때문에 이게 올 초에 움직일 때 그렇게 강하게 붙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시면 요거 더 붙이시면 최근에 지금 원전을 외국인들이 팔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는데 가격 조정은 또 세게 안 받아요. 기대감 때문에 요즘 빠지면 누가 사고 있냐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원전은 어쨌든 흐름은 계속 될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저건 있어요. 아까도 제가 이제 그 말씀 드렸잖아요. AI 필요하고 전력이 지금 당장 딸린다는데 원전은 지으면 대형 원전은 짓잖아요. 설계 단계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면은 한 10년에서 15년 걸려요. 그 어느 세월에? SMR은 한 3년 내외, 2년에서 3년. 그게 좀 빠르긴 하죠. 그러면 당장에 필요로 하는 거는 뭘로 채우지? 그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전 얘기하면서 아까도 이제 그 AI 얘기하면서 생각해보면 SMR 이렇게 해서 유추가 되는데 당장 안 되는 거면 또 이걸 뭘로 또 채워야 될 거 아니냐. 그럼 뭐지? 태양광이 될 수도 있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왜 자꾸 태양광을 얘기하지? 이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같이 한번 보셔도 된다. 근데 이제 원전을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은 원전은 이 부분에서 이거 지금 신한증권 리포트거든요. 신한증권 리포트인데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 가지고 언급이 돼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다른 거는 뭐 차치하고라도 앞으로 향후에 이제 시장의 기대치에 이번에 실적도 부응을 했지만 앞으로 수주 구체화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주가가 반응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느 시점부터 그게 수주했던 것들이 매출로 인식이 되면서부터 이제 밸류에이션은 급격하게 이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소부장 있듯이 원전 산업에서도 그런 관련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산업들이 있는지와 세부적인 관련된 산업들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국내 원전 그 밸류체인을 놓고 얘기하면은 한수원이 정점에 있고요. 이제 그 밑에 이제 회사들이 있는데 설계 쪽으로 가면은 한전 기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운영하는 쪽은 한전 KPS라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해체하는 작업에도 KPS가 아마 작용할 거고요. 이제 해체 우리나라 고리 쪽에 있는 원전 뭐 해체 얘기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제조 쪽으로 얘기하면 주기기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핵 증기 공급하는 거 터빈 개통 두산 에너빌리티. 근데 이 터빈 쪽하고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글로벌 업체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메리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조기기 쪽으로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열 관리 뭐 해주는 BHI 뭐 이런 거 있고 계측기 쪽엔 뭐 우진 같은 회사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 그런 거 있으면 뭐예요?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설사들, 지어본 경험이 있는 회사들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외에 많은데 일단 큰 걸로 보면 이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공을 해본 기업이 생각처럼 많지는 않아요. 프랑스 기업, 뭐 미국에도 있겠지만 근데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해본 경험이 오래됐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강점이 좀 있다.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현대건설, DLENC, 과거 해본 데가 삼성물산, 뭐 대우건설, 뭐 이런 데인데 대우건설은 요즘 하는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기기 같은 경우도 실제로 글로벌하게 만들어내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것도 굉장한 기술이 필요한 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좀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가격이 원전주들 차트를 보면 엄청 가파른 상승세잖아요. 막상 들어가려고 해도 좀 겁이 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따라가도 괜찮을까요? 그거는 제가 앞에서도 투자 아이디어 말씀을 드렸었는데 따라가려고만 하지 마시고 찾아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찾아본다고 해서 그냥 머리 아이디어 굴려가지고 이렇구나 하고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거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은 그게 보인다는 거고요. 첫 번째. 그다음에 원전 같은 경우를 보시려고 한다 그러면 원전 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자기가 확신이 생겨야 돼요. 제가 따라가도 됩니다라고 해서 따라 사놓고 나서 빠지면 그거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은 트럼프 지금 대통령 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뭐 한 3년 이상 한 것 같지 않아요? 사람 지치게 만드는 데는 아주. 근데 1년이 안 됐잖아요. 이제 7월 말이니까 6개월이잖아요. 아직도 까마득히 남았잖아요. 그럼 지금 트럼프 대통령 초기에 요즘 자기 약간 좀 이렇게 허세 부리고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되니까 신나 있잖아요. 지금 요즘. 근데 원전을 갑자기 안 할래 하고 접겠습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임기 2년 차까지는 원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어떤 분위기가 계속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중간에 뭐 이상한 일 생겨가지고 갑자기 대통령이 바뀌거나 뭐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그러면은 이제 원전에 대한 부분들은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 정도까지는. 그래서 저는 일단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그래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원전 관련해서 이슈들이 계속해서 기사화되고 리포트화되고 계속 매일같이 쏟아져요. 제가 그래서 그 자료들 모아놓고 보고 있으면 대체 어디까지 가려고 이러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면 저는 뭐 아직은 원전이 끝났다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저는 적어도 일단 이거는 정부 정책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냥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트럼프가 밀고 있는 거잖아요.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지금 뭐 갑작스러운 뭔 변화가 있기 전에는 저는 이건 최소한 미국 대통령은 임기 2년 차까지는 힘이 막강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거 생각을 하면 아직까지는 기간적으로 봤을 때도 크게 문제는 안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사님의 현 시점 포트폴리오 전략이 좀 궁금합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올인하는 투자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떤 글로벌의 어떤 충격이 있을 때 코로나 때는 올인했었어요, 종목을. 옛날 얘기하면 그 IMF 터졌을 때도 그때는 삼성전자로 올인했었고요. 항상 그런 문제가 생길 때는 그렇게 이제 압축을 했는데 보통 때는 항상 포트폴리오를 강조해요. 제가 지금 현재 이제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있는 거는 바이오, 조선, 전력기기, 방산 이게 메인입니다, 지금 현재. 근데 최근에 이제 태양광 얘기 잠깐 했잖아요. 그래서 태양광 관심이 있고요. 전력원에 대한 부분 여전히 원전도 관심은 갖고 있어요. 원전 없네? 이렇게 하시지만 여기서 이제 메인이 그거란 얘기고 원전도 있어요. 아까 260 몇 프로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저는 이제 하반기에도 개인적인 생각은 비중 조절은 할지 몰라도 섹터 내에서 전력기기, 방산, 그다음에 조선, 바이오 요거는 그대로 가져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태양광, 그다음에 이제 원전 이런 것들은 좀 기회를 봐가지고 포트를 좀 담아가는 전략 그렇게 가져가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현금이나 채권, 비트코인 등 뭐 다른 거랑 주식 비중은 좀 어떻게 가져가고 계신가요? 글쎄요, 계좌마다 다른데 100% 주식인 계좌들도 있고 좀 보수적으로 운영해 드리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금이 한 30%, 35%? 계좌마다 고객들 성향 따라 다르잖아요. 제 개인 거는 되게 보수적이잖아요. 제가 보수적으로 생겼죠.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0% 이상 현금이에요. 장 안 좋을 때 코로나 팬데믹 터졌을 때요. 제가 현금 비중 60%까지 갖고 있었고요. 제일 좋았을 때 주가 막 할 때는 현금 비중 막 10%? 근데 저는 통상적으로 100% 주식은 잘 안 가져가요. 왜냐면 내가 뭐 사고 싶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여부는 항상 남겨놔요. 마음은 찝찝해요. 아까 ADR 얘기했잖아요. 그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시장이 쏠려버리니까 이게 막 좀 현금을 좀 더 만들어 놓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포트 갖고 있는 것들이 글로벌 트렌드하고 놓고 봤을 때도 별로 다른 거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주식을 저는 오늘 사가지고 5% 10% 올랐으니까 팔아야지 이렇게 안 해요. 가져가는 매매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단기 이렇게 흐름에는 크게 예민하게 대응은 잘 안 해요. 약간 초보자분들이 따라하시기에도 괜찮은 전략이겠네요. 그럴 수 있고 한편으로는 답답할 수도 있죠. 왜냐면 원자력 사놓고 주가 안 올랐었거든요. 그럼 뭐 오르지도 않는 걸 왜 사놓고 저러고 있어? 이제 이런 소리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산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조선주 얘기했잖아요. 조선주도 내가 100% 조선주 갖고 있었으면 조선주가 작년부터 반응이 있었거든요. 그 앞 1년 동안은 욕만 먹었겠지. 오르지도 않고 맨날 뭐 제자리 뛰기만 하고 있는 걸 왜 사가지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포트폴리오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건 장기적으로 돌아섰어 하면 잡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부를 가지고 시장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좀 트레이딩하고 그렇게 가지고 가고 있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덜 흔들려요. 이걸 100% 쥐고 앉아 있잖아요. 안 가죠. 옆에 있는 거 불 뿜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조금만 이렇게 갈까가 아니고 사람들이 이걸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엎어서 이렇게 가려고 그래요. 장기 투자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약간 포트폴리오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 쪽이 분위기가 괜찮을 것 같아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분위기야. 이번 분기 그랬거든요. 조선 비중을 키워놨죠. 근데 예를 들어서 포트를 갖고 있는 원전 같은 경우도 원전 비중이 컸는데 지금 원전을 굉장히 많이 줄여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비중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인사이트를 정리해서 투자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는 본인이 하는 거고요. 본인이 한다는 얘기는 본인이 알아야 돼요. 듣고 하시는 투자 절대 안 됩니다. 공부하셔야 되고요. 공부할 때도 남들이 뭐 좋대더라 해서 가격 따라서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체 산업의 어떤 흐름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거 파악하는 방법은 신문을 보셔도 되고 요즘 신문 보는 사람 없으면은 그 인터넷 뉴스 같은 거 보시면 산업 뉴스 보시면 지금 뭐가 핫한지는 다 나오잖아요. 그럼 그 산업이 왜 핫한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가지고 갑자기 요번 최근에 뭐 2차 전지 올라오니까 다시 2차 전지 다시 뭐 랠리 시작되나 뭐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업황에 대해서 찾아보세요. 미국 시장, 유럽 시장, 한국은 어차피 시장이 작으니까 찾아보세요. 그리고 왜 올랐나 찾아보면 중국까지 우리 경쟁자니까 찾아보면 중국이
구조조정 한대더라, 뭐 그 생산 억제한대더라, 뭐 이러면서 리튬 가격이 올라가고 이러면서 반등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중국 수출을 갖다 미국이 막아버리니까 ESS 쪽에서 결린대더라 해서 ESS 쪽이 좋은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면은 내가 어디에 투자를 관심을 둬야 될지가 알게 되잖아요. 근데 2차 전지 좋다는데 뭐 사야 돼? 뭐 누구는 뭐가 좋대더라, 누구는 뭐가 좋대더라, 뭐 누구는 또 셀 업체가 좋대더라, 이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본인이 판단 못하면은 따라 사면 그거 안 가면은 A씨하고 팔면은 팔고 나면 가요 또. 그러니까 그게 본인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관세 협상 좀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미국이 지금 사실은 목리 부리는 거죠. 무역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제 상호 간에 필요로 하는 거를 교환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비교 우위가 있으면 그게 이제 많이 수출이 되고 그런 거잖아요, 서로. 근데 왜 안 됐을까 생각해 보면은 미국 차가 우리나라 차만큼 잘 만드나요, 지금? 연비가 좋은가요? 아니면 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스마트폰을 애플도 있지만 애플 들어와서 열심히 잘 팔잖아요, 사실은.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얄미운 게 뭐냐면 중국에서 만들어요, 또 애플을, 저 스마트폰은. 그러니까 지네 수출은 또 아니에요. 사실은 미국이 무역 적자 엄청 본다고 하지만 빅테크는 해외에서 다 돈 벌잖아요. 그걸 또 잡질 않으니까. 근데 이제 아무튼 미국에서 잘 만드는 거 한국에서 다 팔려요. 못 만드니까. 근데 이제 미국에서 사실 근데 니네 뭐 내놓을 거야 그러면은 가만히 보세요. 아이폰 가지고 와서 우리가 아이폰 니네가 더 사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얘기하는 게 항상 정해져 있어요. 농산물, 원유나 뭐 LNG 가스 이런 원자재 그거 요구하는 거거든요. 많이 만드니까 농장 갖고 있고 어쨌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제 농산물 같은 경우는 그래 니네께 싸니까 살게 이렇게 사면은 우리 농민들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농업 기반이 망가지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농업 기반이 망가지면 보통 이제 미국의 곡물 그 빅3 뭐 이런 회사들이 많이 그랬는데 아프리카에서 몇 개 나라가 그렇게 해서 비옥한 토지에 농업이 되게 좋아 발달했었는데 무상으로 밀하고 이런 거 제공해가지고 농업 다 죽여놓고 그 다음부터는 비싸게 식량 자급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하거든요. 일본이 그래서 그 길을 쓰고 그 부분을 막으려고 하는 거고 쿼터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지금 쌀 시장, 그다음에 지들도 안 먹는 30개월짜리 질긴 소고기 수입해서 먹어라. 그다음에 사과 같은 작물 같은 경우 이제 검역을 좀 완화해 달라. 그리고 구글이나 뭐 이런 이제 외국계의 이제 소위 말해 가지고 인터넷 관련 회사들이 컴플레인하는 거, 한국 정밀지도 내놔라.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군사보안 때문에 북한하고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넘어가면은 어디에 뭐가 있고 다 드러나는데 근데 하여튼 그런 걸 요구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망사용료 면제시켜달라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요구하는데 사실은 지금 요번에 가만히 보면요. 제가 볼 때는 그것도 그건데 가장 큰 거는 트럼프가 대내적으로 미국 내에 자신을 과시하고 원래 그 사람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허세, 허풍 떠는 거. 그걸 되게 원하는 거예요. 일본도 지금 보시면은 5,500억 달러 뭐 투자 어쩌고 하는데 일본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중에 실제 현금 나가는 건 5%고 나머지는 전부 정부에서 판단해가지고 대출을 보증해주거나 승인 뭐 이런 거잖아요. 어저께 유로하고 사인했는데 유로존에서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6천억 불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그 민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개런티 못 해줘 이렇게 되는 숫자만 맞춰준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걸 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해주면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블러핑을 잘 못해요. 우리는 또 너무 성실해가지고 뭘 맞춰달라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막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한번 얘기해 주는 게 더 클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 조선은 혹할만 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볼륨이 되느냐가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아무튼 조선을 끄집어낸 거는 미 해군의 부활은 한국 조선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냥 얘기하면은. 거기 캐파도 안 되고 일본 끌어들여가지고 해도 그거 어느 세월에 이미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볼륨도 있고 기술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걔네들하고 컨택을 해가지고 어떻게 풀어보려고 하는데 되고 안 되고는 사실은 이제 우리 마음이 아니고 트럼프 마음이죠. 그래서 이제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앞에 잠깐 말씀 주셨는데 조선주가 한미 무역 관련해서 수혜를 입고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조선주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조선주는 사실은요, 제가 방송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밀기 시작했던 섹터거든요. 처음에 밀 때는 욕 많이 먹었어요. 움직이지도 않는 거 가지고. 조선 사면은 뭐 평생 안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근데 그렇게 보진 않았었어요. 일단 빅사이클이 도래할 교체 주기가 도래한다라는 거. 또 한 가지는 LNG 캐리어 카타르발 이게 엄청나게 많이 이제 대기가 되고 있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거기에 더해가지고 갑자기 미국이 중국을 때려버렸잖아요. 중국 선박에 대해서 USTR을 통해 가지고 벌과금 부과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가만히 보니까 미 해군이 지금 이미 숫자상으로는 중국한테 역전당했고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지게 생겼는데 미국은 지금 연간으로 해가지고 군함 만들 수 있는 게 연간으로 해서 미국 내에서 만들 수 있는 건 한 대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 문제는 뭐냐면 배를 계속 붙여주질 못하니까 퇴역하면 계속 늘어나요. 계속 벌어지는 거죠.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조선소가 널렸잖아요. 영업하면서 돈 벌고 기술 개발하고 해가지고 계속 만들어내고 찍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연간으로 몇십 대씩을 찍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벌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미 해군 뭐 MRO부터 왜 MRO 맡겨놓으면 걔들 그 제때 못 맞춰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제품을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맨날 고치는 데 정신없고. 그러니까 이제 MRO를 갖다가 우방국들한테 이제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탈리아가 들어가 있고 일본이 들어가 있고 호주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맡겼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 해군 군함 수주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근데 그거는 이제 군사 보안 문제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앞서서 그래서 쉽스액트법이라는 게 나오고 조수법이라는 게 이제 폐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올라갔는데, 되게 되면은 뭐가 있냐면은 전시에는 전투함을 보조해주는 역할, 근데 평상시에는 상선 역할을 해주는 전략 상선단이라고 하는 중형 선박들, 이거는 미국 영외에서 만들어도 이제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또 어디서 만드느냐고, 또 한국에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혜가 이제 열리는 거죠. 거기다가 미국이 지금 요즘 트럼프가 열심히 팔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LNG 사가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LNG를 사가려면은 LNG는 말 그대로 액화 천연가스예요. 배에 실어가지고 올려가지고 실어가지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내륙으로 가는 건 파이프로 그냥 돌리면 돼요. 근데 지네들이 다 쓰고도 남아도니까 팔려고 하는 거잖아요. 미국은 또 어떻게 보면은 큰 대륙이지만 섬이잖아요. 팔아먹으려면 다 배로 가야 되잖아요. 배가 필요하잖아요. 미국에서만 필요로 하는 게 한 10년에서 15년? 길게 보면 그 정도 해가지고 LNG 캐리어선만 해도 대략 한 380에서 450대 내외 얘기예요. 중국 주겠냐고요? 안 주죠. 그 다음에 일본은 지금 LNG선 안 만든 지가 지금 거의 횟수로 봤을 때는 10년 가까이 돼요. 이미 LNG선에서는 끝났어요, 거기는. 만들 수 있는 데 여기밖에 없어요. 그게 스탠바이가 돼 있고, 오늘 아마 기사였나 뭘 하나 봤는데 아마 첫 발주가 나올 것 같아요. 12척 LNG가. 그동안에 LNG 하는데 LNG 캐리어 나옵니다 하는데 안 나오잖아. 상반기에 또 심지어 수주 끊어졌다고 막 뭐 기사로 뭐 수주 끊어져 가지고 이제 뭐 꼭 정점 안 나부터 이런 기사들 나왔었거든요. 그 기사 그거 잘못된 게 작년에 평년 대비해서 1.7배가 나왔어요. 발주가. 올해 들어와 가지고 스톱이 됐었던 거는 작년에 워낙에 많이 나왔는데, 작년 막판에 많이 나왔던 걸 누가 다 수주해 갔냐면 중국 애들이 가져갔어요. 가격을 좀 낮춰 가지고. 그러니까 올 초에 우리나라가 수주가 끊어졌는데 생각보다 수주를 많이 했던 것도 그거거든요. 걔네들은 좀 싸게 해서 가져갔지만 우리는 이제 그걸 채워서 가져갔고, 또 미국에서 중국 선박에 대해서 때리겠다고 하니까 중국에서 만든 거 이제 중국으로 가려다가 우리나라로 넘어온 이제 선박들도 좀 꽤 되고. 근데 이제 미국에서 발주 시작이 되면 여기에 더해가지고 엠팩 83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탄소 배출 이제 규제하려고 국제해사기구에서 하는 회의인데, 아마 그게 9월 말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6월 달에 이미 그 벌과금, 페널티, 탄소 1톤 배출할 때 $380인가 그거는 확정이 됐는데, 그걸 최종적으로 법제화 시키는 게 9월, 10월이에요. 그럼 그거 나오게 되면은 그게 이제 2027년부터인가 하면 이제 페널티가 부과가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유럽에서는 이미 주요 항구에서 탄소라든지 오염물질 많이 배출하는 데는 벌과금이 부과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20년 넘은 수령의 선박들을 운행을 하면 손실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체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이건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아까 제가 빅사이클에 대한 얘기 때문에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부터 계속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건 이제부터예요. 그래서 최근에 LNG 캐리어 그 해체 작업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늘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그 교체 작업이 또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사이클이 더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건 또 쉽지 않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좋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가 또 선박이 한 1000척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협력을 중국에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 요청을 하고 있어요. 사이도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거기다가 또 이유가 뭐냐면은 한국 업체들이 같이 협력해서, 그러니까 거기 투자하든 뭐 하든 해가지고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게 수요가 한 1000척 정도 된대요. 그러면 한국은 여전히 길이 열려 있죠. 그래서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빅사이클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시작은 이미 됐고요. 주가도 지금 사실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안 싸요. 근데 저는 이게 쉬어가면서 계속해가지고 이게 증익되는 시기가 도래하기 시작했고, 오늘도 한화오션이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거든요. 이 실적 개선이 계속 되면서 밸류 부담을 줄여나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게 수주가 지금 상반기에 없었는데 하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하반기 되면서 풀리기 시작하면 또 달라진다.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조정받을 때 사라.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촬영을 하면 다들 그 시점에서 핫한 것만 얘기하잖아요. 조정받을 때 사실은 조선을 물어봐야 되는데 그럴 땐 안 물어봐. 이렇게 또 확 올라오면 그때 물어봐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조선을 그렇게 많이 얘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올해 들어와서는. 근데 여전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선 쪽에 대해서는 조정받을 때 사놓으시는 거 괜찮다. 이번 실적 시즌에서 어쨌든 주가는 한 단계 올라갈 것 같은데 세론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좀 조정을 받으면 그때 기회가 될 것 같으니까 기회를 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시장 어떻게 될 걸로 보시나요? 8월 시장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는 거는 ADR 지표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 종목수를 갖다 하락 종목수로 나눈 거. 오늘은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100이 안 될 거고요. 최근에 보면은 한 8일 정도가 80 근처에 있어요. 80 근처면 침체예요. 그러니까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수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얘기예요. 쏠려서 간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지수가 2600에서 3200까지 쉬지 않고 올라왔어요. 제가 업계에 지금 30년이 넘었는데 제가 봐도 어지러워요. 조정을 좀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편한데 조정을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즘 주식 가만히 보시면 올라가는 것보다 빠지는 게 더 많은데 재료가 터지면 그쪽으로 확 쏠려요. 삼성전자 어저께 그랬잖아요. 삼성전자가 갑자기 그게 불을 뿜어버리니까 어저께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잘 나가던 주식들이 갑자기 훅 꺼졌죠. 근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쪽에서 예를 들어서 바이오가 급등하는 날 보세요. 다른 거 같이 안 가요. 이게 차별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시장이 부담을 좀 느끼니까 전체가 올라가진 못해요. 그 안에서 재료가 나오거나 재료가 강해 보이는 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탁금이나 이런 거는 좀 아직 60조 중반 정도 되니까 나쁘진 않아요. 근데 단기적으로 과열해 있기 때문에 그 부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국내적으로 봤을 때 신용 비율, 담보대출 비율이 지금 33%가 넘었어요. 이게 예탁금이 급격히 49조에서부터 65조까지 늘어날 때 29%, 28% 이렇게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예탁금이 확 늘어나 버리니까 대출이 늘어도 이게 더 빨랐기 때문에. 근데 예탁금이 정체가 되기 시작하는데 신용이 이제 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어떤 잘못된 트리거 하나 나오면 조정받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정받을 트리거가 뭘까? 우선 관세가 있겠죠. 근데 저는 관세는 피크아웃 지났다고 보는데, 중국하고도 다시 이제 90일 연장 얘기가 나오는데 한국을 때린다? 그럼 우방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자기네들 적성국이고 잡아야 될 나라가 중국인데, 그래도 자기네들하고 친하고, 사실 자기네들은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자기네가 아니라, 트럼프는 우리가 자기네들 돈 뺏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자기네들 물건 못 팔아서 못 판 거지 돈 뺏은 건 없잖아요. 그 주한미 주둔하면서도 돈 엄청나게 많이 내고 있고 무기도 엄청나게 사고 있고 사실은.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좀 봐야 돼요.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크게 흔들릴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변수는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갑자기 얘기가 부각된 거는 일껏 제도 개선을 통해 가지고 한국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딱 하니까 시장이 흥분을 했고, 가치를 높인다는 얘기는 어떻게 할 건데 했더니 상법 개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주보호의 의무를 갖다가 이사회 책무에 집어넣겠다. 넣었죠. 전자투표제 도입하겠다. 했죠. 그다음에 3%를 적용하겠다. 단 1년 유보. 내년부터 합니다. 3% 룰이라는 게 기존에는 대주주 1인에 대해서 이 사람이 50%를 갖고 있든 40%를 갖고 있든 간에 3%밖에 인정 안 됐어요. 근데 문제는 특수관계인 거는 또 예외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쪽에서 이제 딜레마는, 요번에 이제 3%는 뭐냐면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묶어서 3%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얘기냐면, 감사위원이나 이런 사람을 뽑을 때 대주주 입맛대로 못 뽑아요, 이제. 그죠? 소액주주에서 이렇게 그죠? 아니면 대주주가 일을 되게 잘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대주주가 지지하는 사람을 뽑겠지만, 아이씨 뭐야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안 하겠죠, 그죠? 의미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가 빠진 게 집중투표제입니다. 그러니까 집중투표제를 근데 이번에 아마 법사위가 통과됐다고 기사가 난 걸 봤거든요. 다시 개정할 모양인데 되게 의미가 있는 게요. 집중투표제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사를 3명을 뽑아요. 그러면은 전체 주식은 100이잖아요. 근데 이걸 300으로 카운팅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주주가 예를 들어서 지분이 50%다. 그러면 곱하기 3이잖아요. 셋이니까. 그럼 150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분을 예를 들어서 나는 얘네 둘은 마음에 드는데 얘는 마음에 안 들어. 얘는 떨어뜨려야 되겠어. 이럴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소액주주가 뭐 내세웠던 다른 쪽에서 내세웠다 치면은, 그럼 딜레마에 빠집니다. 50, 50, 50주잖아요. 그럼 이쪽은 몇을 갖고 있어요? 150을 갖고 있잖아요. 나머지 150 갖고 있는 쪽이 이쪽을 150 밀어줘 버리면 이 사람이 돼요. 그죠? 자기는 이 둘은 살려도 이 사람은 또 못 막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사회 구성을 대주주가 원하는 사람들만 가지고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저는 사실 현재까지 그래왔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결정할 때 보면은 회사가 막 이렇게 격렬한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는 게보다는 오너가 아니라 최대 주주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였었잖아요. 대주주가 거기 사장으로 CEO로 있다면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CEO가 아니더라도 뒤에서 이렇게 해라고 하면 이제 소위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갔었는데 포장을 했는데, 포장을 못하죠. 왜? 이사회에 완전히 새로운 이사가 들어가니까. 그러면 경영이 더 투명해지겠죠. 마음대로 못하겠죠. 이게 되게 큰 거고, 또 하나는 배당 분리과세입니다. 요즘 그거 다시 하긴 할 건데, 뭐 절반만 한다는 건 뭐 2억 이상은 얼마라고, 뭐 얼마 이상은 뭐 이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35%를 한다는 등 뭐 별 얘기들 다 나오잖아요. 사실은 이건 좀 생각을 달리 해봐야 되는데, 이제
배당소득 분리가세 하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최대 주주나 이런 이제 한 0.1%가 뭐 전체 배당이 45%를 갖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100이라고 하는 그 자본이 회사에 쌓여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안 움직이면 이 돈은 안 움직여요. 그리고 최대 주주는 거기 임원으로 해가지고 연봉으로 받으면 돼요. 연봉으로 몇십억 챙기면 돼요. 그럼 배당 안 해도 돼. 배당을 줘도 그냥 최소한만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소액주주들은요. 이 회사가 돈을 이만큼 버는데도 그냥 배당 나오는 거는 찔끔찔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돈은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각 지분만큼 각자의 어떤 재산이 돼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남 아파트를 사면은 아파트를 샀는데 이거 아파트를 내가 내 걸로 샀는데 이거 누가 간섭을 해가지고 뭐 재산권을 행사 못하게 하는 거나 이런 거 없잖아요. 내가 빚을 지고 있거나 뭐 다른 어떤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주권도 사실 그래야 되거든요. 내가 주권을 갖고 있으면 그 주권에 대한 권리가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합당하게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되는데 돈을 엄청나게 버는데 배당은 진짜 조금씩 받게 주는 그런 회사들이 넘치거든요. 왜? 대주주가 이 회사는 내 거고 내가 승계를 해줘야 될 거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쥐고 있는 거예요. 자사주 매입 소각? 자사주라는 것도 사실은 회사 돈으로 산 거잖아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회사 돈이에요. 회사 재산이에요. 그죠? 그럼 그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분만큼의 권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걸 가지고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럼 경영권 방어는 누가 해요? 대주주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 이해관계에 해당이 되냐면 대주주하고만 관련된 거예요. 소액주주는 자사주 샀으면 소각을 하든 소각을 안 할 거면 나눠줘라 차라리 주주들한테 나눠줄 수 있으면 안 나눠주잖아요.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도 사실 넌센스잖아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제도 개선을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배당소득 분리가세 뭐 대부분 다 대주주가 걸리는 문제들이잖아요. 35% 뭐 40% 이렇게 걸어버리면 그만큼 돈을 받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반 뺏기나 40% 뺏긴 한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제한을 너무 심하게 둬서 안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배당 성향 기준으로 또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35%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마도 자사주 안 살 거예요. 자사주 사봤자 혜택이 없는데 이제는 그냥 배당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분리과세만 된다 그러면. 그럼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는 기왕에 할 거면 배당 소득으로 갈 게 아니라 저는 주주 환원율 기준으로 가는 게 맞다. 35%가 있든 30%가 있든 주주 환원율로 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뜬금없이 갑자기 대주주 요건을 50억에서 다시 10억으로 낮춘대요 또. 그게 원래 이제 재작년까지는 또 10억이었었어요. 그리고 50억으로 늘렸거든요. 근데 항상 문제가 뭐였냐면 10억으로 해놨기 때문에 소위 모든 게 수요와 공급의 원리잖아요. 큰 자금이 들어와야지 주가는 올라요. 외국인이 사든 뭐 내국인이 사든. 근데 소위 큰 손이 사면 그놈의 대주주 요건 딱 걸리면 또 양도세를 내야 되거든요. 안 걸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10월 말부터 시작해서 팔아대요. 쭉 그래서 이제 12월까지 주가가 안 좋아요. 특히 코스닥은. 그리고 1월 되면 또 다시 사요. 왜? 회사 좋은 거 아니까. 그러면은 이걸 누가 이용을 하냐면 외국인이 이용합니다. 외국인들은 아는 거지. 쟤들 보니까 대주주 요건에 걸리는 애들이 벌써 10월, 빠른 쪽은 10월 초 중순부터 팔기 시작해서 12월 되면 특히 이제 막 팔아야 되거든요. 그럼 그 앞에서 살 필요가 없어요. 그때부터 줍줍하고 가져가면 돼. 그리고 연초돼가지고 쭉 다시 사서 올라갈 때 팔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런 거는 좀 의미가 없다. 그래서 대주주 요건을 정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기업 가치를 갖다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게끔 제도 개선을 하고 가치 개선을 해서 올려놓고 주가가 우리의 어떤 기업 또는 증시의 어떤 가치만큼 평가를 받을 때 작년에 그랬나요? 금투세 도입 가지고 한번 난리가 났었는데 금투세 도입을 하자. 대주주고 뭐고 필요 없이. 뭐 지수 4천이 됐든 5천이 됐든 기업 가치만큼 평가를 받고 이 정도면은 우리 증시 체력 그다음에 배당 성향도 높아졌고 안정적으로 소액주주 보호장치도 돼 있는 상황에서 갈 수 있다 할 때 그 시점에서 차라리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맞지. 자꾸 대주주 요건을 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걸면은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된다는 거죠. 계절성, 늦가을부터는 주식 팔아야 돼. 뭐 이런 거. 뭐 하는 짓이냐는 거죠, 이게. 그럼 고스란히 그걸 알고 있는 외국인들은 비싸게 살 리도 없고 싸게 샀다가 좋은 주식 싸게 샀다가 연초돼가지고 다시 살 때 거기다 팔면 되는 거고 이런 짓은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금수세 도입을 하더라도 기업가치 제대로 평가받고 도입을 하자. 대주주 요건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머리 아프게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된다. 아까 이제 8월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그게 만약에 구체화된다 그러면 조금 충격이 있을 수 있어요. 삼성전자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프리마켓에서 공시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이제 T사라고 알려졌었던 테슬라가 22조 7천억 정도 8년 6개월 계약으로 해가지고 공시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처음에는 좀 뜨뜻미지근하게 업체명을 공개 안 했죠. 이거는 사실 이제 상대방에서 공개를 못하게 했었기 때문에 안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약간 관종이다 보니까 그거를 맞아 테슬라야 하면서부터 이제 주가가 반응을 하기 시작했고요. 22조 7천억에 대해서 처음에 공시 나왔을 때 8년 6개월이니까 연간으로 나눠보면 2조 한 6,700억 정도 되거든요. 삼성전자 매출 연간으로 계산해보면 1%가 안 돼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네 해서 한 2% 반등을 했다가 이제 머스크가 막 테슬라라는 거 밝히고 야 그거 내가 계약한 거지만 그게 최저 금액이고 엄청 커질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반응을 하기 시작했던 거고 반응을 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이제 파운드리가 연간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0조 정도 적자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동안에는 사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적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레퍼런스를 쌓을 만한 업체가 없었다는 거죠. 다 뺏기고. 애플도 넘어갔죠. 뭐 퀄컴도 메인 칩은 다 넘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삼성이 TSMC하고 뭐 라이벌이니 뭐니 하는데 이미 마켓 쉐어는 10분의 1로 쪼그라들었고 야 이거 파운드리가 살아날 수 있겠어 하는 걱정을 하고 있는 터에서 갑자기 테슬라가 등장을 하니까 시장이 뜨겁게 반응을 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어찌됐든 간에 그동안 고대하고 기다렸었던 큰 수주가 하나 나왔다라는 데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거는 드디어 파운드리가 바닥을 잡나 보다라는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파운드리 사업부장인 그 한진만 사장이 다른 거 하지 말고 2나노 수율 잡는 데 집중해라. 그러니까 TSMC하고 더 이상 뭐 첨단 나노 경쟁하지 말고 6개월 내에 2나노 수율을 잡아라라는 명령이 먼저 내려졌었어요. 그래서 저게 뭐지라고 다들 생각을 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전부터 테슬라하고 퀄컴으로 추정되는 회사들하고 얘기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또 기사를 보시다 보면은 엑시노스 2500을 이번에 탑재를 했죠. 플립에. 그리고 엑시노스 2600을 내년도 갤럭시 26에 탑재를 할 거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 근데 퀄컴 칩하고 비교해 봤을 때 더 낫냐 안 낫냐 뭐 이런 노이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플립에 이제 탑재를 한 것도 뭐지 했었는데 그건 3나노거든요. 결국은 계속 트레이닝을 해야지만이 수율이 잡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엑시노스 2600은 2나노로 만듭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수율을 잡기 위한 트레이닝을 하면서 수율도 잡히고 제품의 성능도 좋아지면 이후에 테슬라 거 만들 때 수율은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런 맥락에서 시장이 이제 파운드리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강하게 반응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달에 나왔을 때도 아마 삼성 얘기하면서 찬집 빈집 얘기를 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작년에 삼성전자만 외국인들이 26조를 팔았어요.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최근까지 역대급 지분율이었었습니다. 왜? HBM에서 절대 강자가 됐고 이익이 벌써 2분기에서 벌어졌잖아요. 2분기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하이닉스가 9조 한 2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났고 삼성전자가 반도체 쪽에서 6천억 났습니다. 비교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꽉 찼던 거예요. 좋다니까. 그 삼성은 작년에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떠나면서 판 것도 있고 대표주니까 HBM 그렇게 노래 불렀는데 안 됐고 계속 실망만 주니까 이제 팔아댔던 거. 그러니까 삼성전자 지분율이 50%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다시 50% 채운 게 지난주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사들어오면서 그랬던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여전히 좀 공간 여력이 있다. 많이 비워놨었기 때문에. 그래서 롱숏 개념도 좀 붙어 있는 것 같다. 그런 것들이 같이 작용을 해서 주가를 크게 올린 것 같습니다. 이번 수주가 레퍼런스로 다른 수주를 또 끌어올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당연하다고 좀 봅니다. 이거는 삼성전자가 수익을 목적으로 저는 수주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빅테크, 빅네임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었고요. 2나노를 개발을 했고 2나노를 가지고 우리가 제일 먼저 상용화한다라고 선언까지 했었는데 문제는 고객이 없었거든요. 근데 고객이 확보가 됐잖아요. 그리고 엑시노스 2600을 가지고 또 할 거고 이렇게 돼버리면 레퍼런스가 쌓이잖아요. 그러면 영업하는데 편하죠. 테슬라의 최첨단 칩을 우리가 맡아가지고 했어. 그것도 최첨단 2나노 칩을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맡겨도 돼. TSMC보다는 훨씬 싸잖아요. 또 일단은. TSMC가 요즘은 을인데 갑오브 갑이잖아요. 작은 물량 가지고 와서 우리 좀 만들어주세요 하면 저 뒤에 가서 줄 서 있으라 그러고 자기 차례돼서 오면은 가격 올려요. 못마땅하거든요. 그럼 그 수요들이 여기서 해야 돼? 이러는데 대안이 없었던 거죠. 근데 대안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더 큰 거라고 봐요. 이거 수주해가지고 뭐 이익이 나네 안 나네 이건 아니고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걸 기반으로 해서 추가 영업을 하는데 훨씬 확장성을 가져갈 수 있다. 이게 되게 크다고 봅니다. 그럼 이번에 뭐 마진이 박하거나 적자일 수도 있다 이런 말들이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이야기겠네요. 전 적자 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우선 이게 테일러 팹에서 만들어요. 근데 거기 아직 공장 완공도 안 됐고요. 그 다음에 거기 기계도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파운드리 공장이. 그러면 거기서 지금 수율을 잡아야 되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수율이 언론에서는 얘기들이 뭐 왔다 갔다 하는데 30에서 40 얘기하거든요. TSMC가 한 60에서 70 정도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30에서 40인데다가 문제는 뭐냐면 또 한국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만들어요. 그러면 인건비, 여러 가지 비용이 높겠죠.
받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TSMC 쪽이 받는 것만큼 받았겠냐는 거죠. 못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열심히 해서 수율을 올려가지고 수율을 높이면 손실은 오히려 확 줄잖아요. 오히려 이익이 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단계를 가길 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테슬라 수준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익으로만 얘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번에 삼성전자는 올랐는데 같은 반도체인 하이닉스는 좀 빠졌습니다. 이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은 제가 이제 그 골드만삭스 리포트가 7월 17일 날 나왔습니다. 그때 나왔을 때 삼성전자 바이를 외치고요. 그날 따라서 시티에서 93,000원짜리 매수 리포트 나왔고요. 동시에 골드만삭스에서는 하이닉스에 대해서 보유 의견, 목표 주가 31만 원. 사실상 이제 셀 리포트가 나왔었어요. 30만 원 안짝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목표 주가 31만 원 사지 말란 얘기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나왔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실적이 좋아져가지고 주가가 올라왔었고요. 기대감 때문에 더 간다는 분위기였었고 외국계 증권사 그 당시에 보면 JP모건에서 43만 원 목표 주가가 나왔었고요. 또 한 군데서는 목표 주가는 36만 원인데 26년 영업이익을 68조를 잡았어요. 36만 원이 그건 말이 안 되지. 68조 영업이익 나오면은 사실은요. 맥쿼리에서. 근데 그 리포트 나오면서 붐업 딱 됐는데 갑자기 그런 의견, 반대로 꺾는 의견이 나온 거거든요. 그 타이밍에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재용 회장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해결이 됐어요. 거기다가 그 앞에서 또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해서 어닝 쇼크가 났잖아요. 그러면 사실 삼성전자 입장에서 봤을 땐 최악의 국면까지 다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롱숏이 걸린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이닉스는 지분으로도 꽉 찼고 사고 싶은 사람들은 다 샀고 삼성전자는 팔고 싶은 사람은 다 팔았고 그죠? 그러니까 비어 있잖아요. 더 팔 사람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재용 무죄, 어닝 쇼크, 2분기 바닥, 하이닉스 실적 좋은 거 알아서 꽉 차 있는 상태니까 얘는 HBM이 얘가 조금만 올라와지면 노이즈 생길 수도 있다. 그 논리였거든요. 골드만삭스 리포트도 삼성전자가 곧 HBM3에서 콜 통과하게 되면 내년에 하이닉스 영업이익이 37조, 8조밖에 안 나온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통과하는 걸 전제로 잡았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롱숏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수급적으로 롱숏이 걸려가지고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셀이 나오고 삼성전자 롱이 붙었던 거죠. 근데 이 롱이 붙었는데 삼성전자가 또 자사주를 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붙어버린 거죠. 그래서 주가가 완전히 다르게 반응을 했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하이닉스를 좀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계속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게 나을까요? 일단은 HBM, 그러니까 AI가 피크냐 아니냐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전체 시장 분위기는 아직은 피크가 아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 쪽도 그렇고 AMD도 그렇고 또 지금 사실 빅테크들이 계속 캐펙스를 늘리는 게 보이고 있고 여기에 좀 더하면은 내년도에는 또 한 단계 더 이 탑재되는 HBM 탑재되는 그 용량이 커져요. 내년에 이제 HBM4가 이제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공급 과잉을 얘기하긴 좀 이를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변수는 있어요. 삼성전자가 콜테스트 통과를 만약에 갑자기 한다. 그러면은 물량을 누굴 많이 주냐, 몰아주느냐의 싸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동안은 사실은 뭐 마이크론이 우리도 합니다 하지만은 그냥 작게 가져가는 거였고 작년 같은 경우도 올해도 그렇고 하이닉스가 거의 독식을 하다시피 했거든. 근데 만약에 삼성이 들어와 버리면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아직 지금 HBM4, 그다음에 3 관련해서 내년도 계약이 지금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때문에 변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분위기는 요즘 저는 이제 삼성전자 매스컴에서 뭐 통과 임박 이런 거 안 믿어요. 이제 1년 반을 이미 속아왔잖아요. 사실은 실제로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거나 아니면은 그런 게 뭐 공시가 됐든 뭐가 됐든 확실히 나왔을 때 이제 믿어야 되는 거지. 현재까지는 근데 지금 사실 콜테스트 통과에 대해서 근접했다라는 얘기도 저는 아직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원시 나노칩으로 이제 설계해서 HBM4를 간다. 그다음에 3는 지난번에도 안 됐는데 갑자기 또 될 리도 없을 거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올해 연내는 통과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보면은 하이닉스가 여기서 피크가 아닌데 주가가 급락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증권사 리포트들에서도 이제 하이닉스가 피크 왔다고 보는 시각들이 대부분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따라온다는 전제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을 포커싱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HBM은 아직은 좀 삼성이 따라가기가 좀 버거울 것 같다. 그래서 저는 하이닉스한테 아직은 좀 여력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바로 사실 필요는 없고 지금 주도주가 아니잖아요. 기다리셨다가 다시 뭐 하이닉스의 날이 오게 된다는 얘기는 삼성전자 열심히 사면은 또 삼성전자 무한정 사는 것도 아니에요. 또 차요. 차고 보니까 이쪽은 또 버벅거리니까 이쪽 팔고 이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또 거기서 다시 또 롱숏이 뒤집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타이밍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2차 전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제가 7월 달은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쩌리들의 반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쩔어 있는 섹터들 못 올라 있고. 근데 그 반란의 형식이 뭐냐면 주가가 방금 말씀하신 지금 조방원 전까지 전력기기까지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은 밸류 부담을 느끼고 있고 뭔가 새로운 자금이 들어왔는데 사고 싶은데 거긴 못 들어가겠고 눈치를 보고 있으니까 어떤 트리거가 생기면은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섹터들이 갑자기 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바이오가 그랬었어요. 바이오는 형인우 씨라고 이제 알테오젠 2대 주주가 거래소 이전을 요구를 했고 공식적으로 그게 트리거가 됐고요. 그다음에 특허 등록이 된 게 있었고 뭐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 나오면서 알테오젠이 급등을 했고요. 거기에 더해 가지고 ABL 바이오가 이제 또 뭐 기대감으로 올랐었고 거기에 또 그 리가켄 바이오 뭐 이런 회사들이 같이 움직였었던 것도 그랬었고요.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어요. 여기에 또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전지가 돌아서게 됐던 배경은요. 리튬 가격이 반등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어저께는 리튬 가격이 탄산 리튬 가격이 어제 하한가 중국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조정을 받았는데 미국도 그렇고 리튬 가격이 며칠 전까지 3개월 내 최고치까지 올라왔고요. 제가 이제 차트를 가져왔었는데 저거 차트 보시면 아시지만은 지금 원가 밑으로 쭉 가라앉았다가 다시 급하게 반등이 나왔었잖아요. 요게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엘버말이나 이런 것들이 리튬 반등에 의해서 또 한 10% 이상 가격이 올라버리고 이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았었어요. 거기에 LG에너지솔루션이 실적 발표가 나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이런 게 이제 바닥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좀 키웠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중국이 구조조정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철강, 화학, 그다음에 전기차, 그다음 태양광 이쪽으로 구조조정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과 연관되어 있는 회사들, 예를 들어서 전기차 쪽 대수술을 하게 되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소부장 쪽 또는 소위 말해가지고 이제 소재 쪽이죠 2차전지 이쪽하고 또 리튬 광산 규제 들어가고 하니까 이쪽이 공급이 줄고 기대감 떨어지고 하니까 가격이 올라오는 이런 패턴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가지고 지금 독일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아마 배터리 업계 10위 정도 하는 중국의 신왕다라고 하는 회사에 특허 소송을 걸었는데 거기서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유럽에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기대감이 왜 있냐면은 엔솔이 추가적으로 지금 CATL도 걸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만약에 이제 걸리기 시작하면은 소위 NCM 쪽으로 해가지고는 못 팔아먹는 거죠. 그 기대감도 있는 거예요. 유럽에서 지금 올해 상반기에 되게 안 좋았거든요. 한국 배터리가. 그럼 배터리 거기 탑재 못하고 못 팔게 되면은 우리나라께 이제 필요성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 기대감. 거기에다가 이제 포스코 퓨처엠 관련해서 중국 흑연에 대해서 미국이 관세를 93% 기존에 얻어맞는 것까지 하면 143%를 갖다 때렸어요. 수입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음극재, 흑연 가지고 음극재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음극재 만드는 포스코 퓨처엠이 급등을 했고. 이런 것들이 갑자기 이제 이슈들이 나오니까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을 좀 세게 줬었고요. 최근에 이제 조금 갈려요. ESS 향이라고 하는 거. 지금 중국산 제품의 배터리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관세가 부과가 돼요. ESS 향. 지금 기존 배터리는 다 이제 차량용 배터리에 대한 관세가 이미 부과가 되고 못 들어오는데 ESS 향은 주로 LFP 배터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대안이 없어가지고 썼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엔솔도 이제 가동이 시작됐고 뭐 SK온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가지고 ESS 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ESS 향 배터리 또는 소부장 이런 쪽으로 해서 시장이 조금 기대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 바닥이 나왔다고 봐도 될까요? 가격적으로는 바닥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업황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황은 바닥을 확인 중에 있는 거지 돌아서는 건 아직 아니에요. 왜? 유럽에서도 상반기 감소했어요. 미국은 자동차만 가지고 얘기하면 지난달에 YOY로 판매량 감소했습니다. 전기차. 그러니까 이익이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ESS 배터리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말씀드렸었던 기대감은 있어요. 근데 그 기대감이 매출이 커진다라기보다는 중국으로 어차피 발주를 못 넣으니까 그게 한국에 있는 배터리 업체들, 그러니까 미국에 진출해 있는 그쪽으로 이제 발주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수주 모멘텀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보시게 된다고 하면 바닥은 확인된 것 같고 상대적으로 ESS 향 관련되어 있는 밸류체인의 기업들은 주가가 상대적인 양호함이 나타날 것 같고 근데 업황 전체로 놓고 봐서는 아직은 확 돌아서는 느낌은 아닌 것 같고 작년 올 초까지 2차전지 가지고 저한테 의뢰 오시는 분들은 포트를 다 바꿔줬어요. 앞서 말씀하셨던 주도주였다고 하는 쪽으로 다 바꿔드렸고 근데 이제 4월달 이후로는 제가 안 바꿨어요. 바닥 같은데 싶어서. 바닥에다 이제 완전히 구멍에 골을 파놨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면 생각보다 세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갖고 있어요, 지금은. 근데 이제 이게 움직이는 걸 좀 봐가지고 제가 일부 포트 조정을 조금 유도를 할 생각은 있지만 포기하고 판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경쟁력도 경쟁력이지만 재무 상태, 현금 흐름은 체크하셔야 된다.
중국도 이미 구조조정은 시작됐고 한국도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도 돈이 없어가지고 증자를 자꾸 하잖아요. 증자하는 게 전부는 아니에요. 왜냐면 돈만 쓰고 버티다가 못 살아날 수도 있잖아요. 뭐 기술력도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점점 제품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어야지 부흥이 가능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현금 여력이 떨어지면 기술이 좋아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를 다 이제 가능한 쪽을 일단 보셔야 되고 그 더 좋게 보려고 그러면 전방 업체가 좀 적극적인데 전기차를 팔아도 열심히 팔려고 하는데 지금 전기차 안 팔고 싶어 트럼프가 하지 말라는데 뭐 이런 쪽보다는 지금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지금이 기회야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쪽 이런 쪽은 아무래도 판매가 늘겠죠. 뭐 마케팅을 하든 뭐라든 해서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건 괜찮다. 최근에 로봇주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최근에 로봇주가 좀 약세죠. 저는 사실 로봇주에 대해서 로봇 산업 자체의 미래 포텐셜은 인정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앞서 있는 국가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대한민국은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미국 회사를 보유한 것 자체가 행운이다. 그거 없었으면 정말 답 없을 뻔했다. 첫 번째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선진국이라고 하면은 가장 앞서 있는 데는 미국하고 중국이잖아요. 중국은 보니까 700만 원짜리도 나온 모양이더라고요. 오늘 기사 보니까. 아직은 지금 사실은 휴머노이드 쪽에서 우리가 경쟁 상대는 안 돼요. 그렇게 먼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산업용 로봇하고 협동 로봇 이 시장에서 뭐 회사가 우리나라가 글로벌 탑5 안에 들어간다. 상반기 매출이 100억이 되나 안 되나 그럴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쪽은 주로 이제 야스카와라든지 뭐 이런 일본 업체, 그다음에 미국 업체들이 중심입니다. 그들만큼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다만 국내가 이제 인력도 좀 감소하고 있고 수요는 있어요. 근데 그 시장이 아주 크진 않잖아요. 그리고 경쟁이 되려면은 해외를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앞으로도 제품 개발 이런 것들은 좀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 로봇주의 하락은 저는 일견 당연하다고 봐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쉬워요. 왜냐하면 로봇주가 급하게 올랐었던 거는 사실은 뭔가 가시성 있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올랐다기보다는 약간 테마성으로 오른 게 많아요. 왜냐하면 미국이나 중국은 핫했었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에서도 로봇 만드는 회사 관련주. 그래서 초창기에는 뭐 청소기 로봇 뭐 이런 것들 막 올랐었잖아요. 그 무인 청소기라고 하나요? 그 자동 청소기 이런 것들도 막. 근데 이제 그런 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로봇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은 해야 돼요. 그래서 로봇 산업을 보실 때는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다 이제 로봇 산업 진출 또는 휴머노이드 로봇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그들과 협업하는 부품 업체나 이런 거는 보셔야 되는데 레퍼런스가 있는 거를 봐라. 복잡하게 막 뭐 떠오르는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레퍼런스가 되는 그런 회사를 보시는 것 정도로 보셔야 되고 계속 업데이트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로봇 관련된 회사를 컨퍼런스 콜을 몇 군데 해봤는데 초창기예요. 그래서 저는 로봇 관련돼 가지고는 기대감에 비해서는 사실 우리나라는 좀 많이 뒤져 있다. 그렇게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글로벌 휴머노이드 쪽의 어떤 몸값 상승하고 맞물려 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같이 가격이 올라가는 데는 없어요. 삼성이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 없잖아요. 삼성이 인수했기 때문에 올라갔던 거지 사실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삼성은 일단 계열사도 엄청 많잖아요. 공장이 엄청 많잖아요. 자동화하거나 이제 휴머노이드가 투입이 될 때는 뭐 충분히 대응이 되겠죠. 이런 이제 마켓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속도는 빨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좀 염두에 두고 보실 필요가 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휴머노이드 관련해 가지고 이제 주요 업체들 여기 테슬라, 뭐 피규어 AI, 어질리티, 앱트로닉, 보스턴 다이내믹스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업체 없죠. 중국하고 미국 업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휴머노이드 쪽에서는 후진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대 행동 모델, 이거 AI를 통해 가지고요. 이제 이 로봇 성장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건 로봇의 역할이 다양화된다는 거죠. 뭐 가사 노동도 있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우주로 가가지고 뭐 화성에서 탐사를 한다. 사람이 갔을 때 모르잖아요. 우리 아직까지 사람이 화성을 가본 적은 없잖아요. 달나라 갔긴 했지만 거기서도 또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건 다 로봇이 대체할 수도 있고 또 원전 요즘 한참 얘기를 나오는데 원전에서도 또 사람이 들어가기 애매한데 또 가사에서도 뭐 사람을 돌보는 로봇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다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로봇은 아마도 우리가 이제 몇 년 내에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아마 각 가정마다 다 스마트폰하고 비교하기보단 차로 얘기하는 게 빠르겠네요. 가정이 차를 갖고 있는 것처럼 이제 로봇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집안일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이 곧 나오지 않을까? 중국에서 뭐 오늘 나온 거 보면 유니트리였던 것 같은데 700만 원짜리 휴머노이드 로봇이 뭐 출시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보시게 되면 멀진 않은 것 같고 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뭘 사야 돼 이런 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계가 긴장해야 되고 여기서 빨리 따라붙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 한국은 휴머노이드 쪽보다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산업력하고 협동 로봇 쪽으로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어차피 우리나라는 계속해가지고 사람도 줄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국내 로봇 산업 밸류체인 정리해 놓은 표가 있어서 갖고 왔는데 이 가운데서는 핵심은 감속기라고 하는 거. 그 우리나라는 일단 그쪽이 메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건 레퍼런스가 좀 있거든요. 해외 업체 톡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은 이제 업체들 보시면서 자료 한번 뒤져보시고 또 회사 컨콜 해보시면서 이게 단순히 막 이렇게 부풀려 놓은 그런 얘기들 말고 실체를 한번 들어보시면은 현재로서는 생각보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투자할 때가 많지는 않을 거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지주들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그 원인이 좀 궁금합니다. 금융지주가 일단 많이 올랐고요, 주가가. 그죠? 많이 올랐던 이유가 상법 개정 이슈였고 자사주 소각 이슈였어요. 자사주 소각의 가장 적극적인 섹터가 어디 같습니까? 지주사가 아니고요. 금융계. 왜? 정부에서 이거 해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정부의 입김이 가장 강한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 중에서 업종 가운데서 자사주 매입 소각이 제일 많았던 데가 은행지주 쪽, 금융지주라고 하는 그쪽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자사주도 열심히 사고, 이번에도 실적 발표하면서 아마 신한지주하고 KB금융지주가 자사주 8,500억 매입하고 소각한다는 것도 발표했을 거예요.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또 갑자기 지금 자사주 소각 의무화한다고 나섰잖아요. 자사주 많이 갖고 있는 데 찾아보니까 신영증권은 50몇 프로 갖고 있고 30% 20%대는 뭐 기본으로 많이 갖고 있고 금융지주 회사들도 10몇 프로씩 다 갖고 있고 다 해당이 되잖아요. 거기다가 지주 회사들 롯데지주가 30몇 프로 갖고 있고 뭐 SK도 뭐 비슷하게 갖고 있고 그러니까 지주 회사들도 다 해당이 된다니까 주가가 일단 뜬 거예요. 일단 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성에 대해서 좀 반발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도 그 부분은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제적으로 했을 경우에 이게 재무제표 상에 부실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부채 비율이 이제 늘어난다든지 이런 것들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게 이제 자사주를 왜 그럼 사놨는데라고 물어보면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과거 행태가 경영권 방어 때문에 사는 거니까. 근데 그거는 어쨌든 자산이잖아요. 이게 빠져버리면 부채 비율이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대주주 지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데는 경영권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대주주 지분도 많고 자사주도 압도적으로 많은 회사들, 중소형사들이 몇 개 있어요. 자사주 소각하게 되면은 이거는 주식 유동성에 문제가 생겨요. 유통 주식이 별로 없어요. 이런 것들까지 이제 자꾸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오는 와중에 갑자기 지금 상법 관련해서 또는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야 배당무 소득 분리과세 이거 너무 안 되는데 이런 얘기 나오고 자꾸 이제 노이즈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사주 소각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 이런 얘기 나오고 하니까 이렇게 된 거죠. 정부에서 밀어붙이려고 했었던 게 갑자기 좀 부딪히는 느낌?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이제 시장에서 긴장하고 있는데 자꾸 정부라기보다는 이제 주로 여당 쪽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주가가 흔들리는 거죠. 그러면서 주가가 좀 흔들리고 조정받고 했었던 거는 상법 개정 제도 개선을 통해 가지고 주주 가치의 어떤 본원 가치를 회복하는 데 포커싱을 뒀었던 것 자체의 기반이 흔들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주가가 좀 흔들렸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간담회에서 이자놀이 그만해라 뭐 이런 말 했던 것도 주가에 좀 영향이 있었을까요? 영향이 있죠.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미국을 놓고 얘기하면 미국의 JP모건이 PBR 기준으로 1.67배 정도 돼요. 1.7배. 우리나라 지금 은행주가 한 PBR이 0.6배에서 0.8배 사이. 근데 시티은행이 PBR이 0.8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은행들이 돈을 뭘로 벌고 있어요? 대출 이자. 네, 예대마진으로 버는 거거든요. 예금하고 대출이자 차익을. 근데 이게 좀 정상적인 어떤 그런 그림이 아니라 정부에서 계속 대출 억제 정책을 펴다 보니까 정부에서 대출 좀 그만 나가지 하면은 대출 못 나가게 한다고 이자를 올려버려요. 근데 기준금리를 낮추면 예금금리는 떨어뜨려 버려요. 이게 이렇게 벌어져 버린 거죠. 이 이익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하신 것 같고 또 사실 영업 자체가 너무 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시겠지만은 이게 되게 그 하이테크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이즈가 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흔들린 거죠. 그리고 또 그 전에 대통령 되기 전에 23년도에 은행의 이자 수익 편중화 현상을 지적을 하면서 횡재세 얘기가 나왔었어요. 어차피 일반 서민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대출이자 예대 마진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구조라고 그러면 국가 재정이 부족하니까 여기에서 횡재세라는 걸 부과해가지고 그걸 재원으로 활용하자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이건 우리나라만 나왔었던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전에 또 뭐 유가 때문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실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에 대한 고민 이런 것도 생길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주주 환원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감도 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지금 앞으로 장기적으로 또 계속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계신가요?
이건 뭐 어떻게 정책을 잡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좀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첫 번째 기축통화국이 아니에요. 특히 어떤 글로벌 경제 상황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한국이 돈을 빼기가 제일 쉬운 나라 중에 하나예요. 제약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옆 나라에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났는데 우리나라에서 돈을 빼요. 왜냐면 걔네들 포트폴리오상 이머징 마켓에 포트를 잡아놨는데 전쟁 났으니까 못 빼니까 여기서 빼느니 또 주가 빠졌을 테니까 빼기 편하고 안 빠진 데서 뺀다고 우리 걸 때려요. 항상 그래 왔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글로벌 어떤 위기라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우리는 항상 환시장의 어떤 리스크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은행을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은행이 아주 공격적으로 해외에서 영업을 하고 막 확장을 하는 것도 어렵다고 봐요, 저는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배당을 지금 같은 구조에서 특히 그 예대 마진을 통해 가지고 많이 수익을 내서 그 돈을 가지고 주는 구조라고 그러면 지금 주주의 73%, 70%대가 외국인이거든요. 그럼 내국인들한테 좀 많은 예대 마진에 의한 수익을 거둔 걸 가지고 배당 잔치를 해가지고 돌려준다, 주주환원으로? 이게 맞냐? 이건 자본주의 상으로는 뭐 주주니까 줄 수 있다 얘기하지만, 근데 이게 약간 은행업이라고 하는 특성을 놓고 얘기했을 때는 반드시 그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저는 배당보다는 오히려 횡재세 쪽이 더 맞을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투자를 하시면서 어떤 기준으로 주도주를 찾아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주도주를 찾으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보통 이제 유튜브 통해서도 보면은 저는 이걸 하고 싶은데 자꾸 이제 핫한 것만 자꾸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 있는 것만 하니까 좋은가 봐. 이게 막 뭐 앞으로 더 간대더라 막 이러니까 그것만 쳐다봐요, 다들. 근데 이제 문제는 운 좋게 맞거나 아니면은 진짜 그 장기 사이클을 탔을 경우엔 괜찮아요. 제가 지금 조선을 지금 거의 만 3년째라고 그랬잖아요. 다행히 지금까지 계속 가요. 중간에 욕도 많이 먹었었지만 안 올라서 욕 많이 먹었어요, 처음에는. 계속 가요. 근데 그게 꼭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올라가는 거 보면서 시세만 보지 말고 왜 올라가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조선 올라가니까 조선 사야 돼 이렇게 하면은 답 없어요. 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올라가니까 갑자기 이렇게 올라왔더니 갑자기 이자놀이 하지 마. 그다음에 자사주 소각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쪽에서 반발 나오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거 그렇게 하면은 재원이 얼마나 펑크가 나는데 안 돼. 압축을 시켜야 돼. 막 이래가지고 조건을 갖다 완전히 이렇게 좁혀놓고 이게 모야가 돼버리고 이런 노이즈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갑자기 대주주 요건 또 10억으로 떨어뜨린다 뭐 이러면서 또 난리치고. 그래서 그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아니 자사주 갖고 있다고 오너가 다 소각하란다고 소각하나? 안 하죠. A씨 마음 그래버리면은 계열사에다가 넘겨버릴 수도 있고, 그죠? 시장에다 팔아버릴 수도 있고. 실제로 내가 갖고 있던 주식 한 건 하나는 시장에다 판다고 공시해가지고 팔아버렸거든요. 한 6개월 들고 있다가 수익은 나고 팔았는데 이게 느낌이 이상해. 그래서 왠지 몰랐는데 제가 월요일날 봤는데 금요일날 그런 공시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에이씨 싶어가지고 그냥 다. 그런 회사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올라가는지 봐야 된다. 예를 들게요. AI가 좋대잖아요. 왜 좋은데 했을 때 지금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거는 글로벌 빅테크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AI로 뭘 만들었는데 중국으로 얘기하면 딥시크 나오고 지금 뭐 그럭이 나와 있고 뭐 여러 가지 나와 있잖아요. 이게 좋은 건가? 근데 한번 주변 보세요. 저는 사실 AI를 하는데 자료를 만들 때 AI 안 써요. 왜냐면 이게 단순화되고 균일화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거 자료를 모아놓은 거 구닥다리로 만들어요, 저는. 근데 AI를 써본 사람들은 다시 저처럼 안 해요. 이게 너무 편하거든. 이미 대학생들도 뭐 이미 리포트를 그렇게 쓴다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용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AI가 이렇게 계속 확장이 되네? 근데 그 AI를 갖다가 국가별로 써버린 AI를 구축하겠다네? 한국? 중동? 그럼 칩 더 팔아먹겠네? 거기까지는 됐잖아요. 칩 팔아먹으니까 엔비디아 좋고 AMD 좋고 거기에 HBM 납품하는 하이닉스 좋고 마이크론 좋고 거기까지는 알잖아요. 그럼 그거 뭘로 돌려? 그게 이제 생각을 유추해보라는 거죠.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전기 부족하다며. 그럼 뭐 전력원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열심히 지금 막 어필하고 다니는 거, 팔고 있는 거 뭐예요? LNG. LNG 많이 팔겠네, 첫 번째. 두 번째, 원전, SMR. 근데 지금 미국은 SMR 착공된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다 설계 단계에 들어간 거, 승인 난 거 2건 있고 나머지는 다 기획 단계예요. 근데 전력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SMR 원전 이런 전력원이 필요하겠구나. 그걸 그렇게 유추가 되면은 상반기에 원전에서 기회가 분명히 있었어요. 내가 수급이 이상해요 라고 얘기했던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수급이 이상해요. 주가는 깔려 있는데 그게 두산 에너빌리티였거든요. 작년에 4천 몇백만 주를 외국인 샀어요. 근데 주가가 안 움직여요. 뭐지? 근데 연초부터 트럼프는 그린 에너지 그거는 뭐 엉터리고 풍력은 진짜 가짜고 내가 극혐하고 막 이러면서 자기는 원전 이랬었잖아요. 그럼 사실은 거기서 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던 거고, 그죠? 그럼 원전이 부각이 됐던 거는 원전이 전력원이 될 거야.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깔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전력원이 생기고 계속해서 확장을 한다 그러면 그걸 전달을 해주는 장치가 필요하잖아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전선, 변압기,
회전반 이런 거 다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력기기 좋잖아요. 근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원전은 아직까지 지금 시작된 것도 없어요. 미국에서는. 그러면 뭔가는 지금 계속 깔려가면서 대체를 해줘야 되잖아요. 단기간 내에 빨리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태양광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요즘 일론 머스크가 태양광 얘기를 엄청 많이 해요. 태양광 패널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그 AMPC라고 해서 그 혜택이 줄긴 했는데 그래도 이쪽은 계속해서 빨라질 거고 태양광 설치하는 거는 시간이 굉장히 짧게 빨리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보시면 태양광 주식이 안 나빠요. 투자 아이디어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AI를 놓쳤다 그러면 AI만 쳐다볼 게 아니라 AI가 구동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 전기가 필요하겠네. 전기를 뭐가 만들어내지? LNG가 만들겠네? 원자력이 만들겠네? 태양광이 만들겠네? 뭐가 만들기 있잖아요. 그럼 이걸 뭘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구동을 시키지? 전력기기 필요하잖아요. 단계적으로 이런 것들이 생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걸 놓치면 그 다음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도주를 찾는다라는 게 맨날 핫해가지고 막 떠 있는 거 고공에 있을 때 지금 사도 될까요? 맨날 질문이 그거잖아요. 그것도 좋은데 그거보다는 연결되어 있는 게 뭐가 있지? 없으면은 어차피 AI 전체 시스템 밸류체인 안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가운데서 없어도 되는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전력원이 없다고 치면은 데이터 센터가 돌아가요? 안 돌아가지. 전력기기 없는데 그게 전기가 가요? 안 가지. 칩도 필요할 거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연상을 하다 보면 고민을 좀 해보고 자료를 찾다 보면은 여기서 놓쳐도 거기서 또 길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공부들을 좀 하셔야 돼요. 그냥 남들이 좋대니까 좋대더라 하고 유튜브 보고 사고 저놈이 추천해가지고 샀는데 물렸어 이러지 말고 그런 어떤 이해를 하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된다는 거죠.